Queen never cry. 무서운 게 지대 좋아.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운 게 기대줘가.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생 햄치즈입니다. 저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구축인 만큼 복도식 아파트에 집 앞에는 센서 등까지 있었죠. 제 이웃을 소개하자면 오른쪽엔 친구 혜진이네. 혜진이네 조부모님, 부모님, 고모네. 왼쪽 집에는 최근에 이사 오신 아저씨. 그 두 가구예요. 먼저 제 방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청 큰 창문과 문이 위치해 있고 가구라고는 침대와 옷장밖에 없는 초라한 방이었어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절 상관없이 매일 커튼이랑 창문을 열고 방충망만 닫고 자요. 제 방은 밖에서 안이 훤히 다 보이는 구조인데 혜진이 가족분들이라든가 혜진이하고는 알고 지낸 지 거진 10년이나 된 소꿉친구라 어차피 봐봤자지 하고 신경을 쓰진 않았고 옆집 아저씨께서도 되게 친절하시고 신사적이신 분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밤마다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인기척 비슷한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집 앞에 있는 센서 등이 계속 켜지더라고요. 또 제가 잠기가 밝고 밤잠이 별로 없는 편이라 평소에도 잠을 깊게 자는 편은 아닌데 그렇게 센서가 자꾸만 켜지고 인기척도 느껴지니 잠을 아예 못 자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밤을 새워가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저희 사촌 언니가 놀러 왔어요. 사촌 언니와 저는 둘 다 가정 내 동료인지라 외로움을 많이 타서인지 평소에도 왔다 갔다 스스럼 없이 지내거든요. 언니가 와서 엽떡을 시켜 먹으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동안 제가 잠을 못 잤던 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아니 언니 요즘 나 진짜 잠 못 자겠다니까. 누가 계속 나 쳐다본다고. 귀신 아니야? 아니면 누가 나 백룸으로 잡아가려는 거 아님? 개소리야. 누가 널 쳐다보겠냐. 급식 자의식과잉 레전드. 야 그리고 백룸은 무슨 백룸이야. 야 너 이 정도면 로블록스 중독이야. 오늘 나랑 봐보자 제발. 나 잠 못 자겠다니까. 이거 안 보면 언니 남친 사망함. 어떻게 돼서 저와 언니는 밤을 새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친의 사망을 막았네요.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10시. 완전히 늦은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직까지 센서 등이 깜빡거린다든지 발소리나 창문 여닫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꼭 이런 일은 나 혼자 있을 때만 그런다니까. 나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처럼. 11시. 사실 이때 언니와 주제에서 벗어난 진실 게임이나 무서운 이야기 및 다른 것들을 하느라 확인은 못했지만 불을 끄고 놀이를 해서 기척은 이때 또한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12시. 센서 등이 켜지고 발소리도 들렸다만 그건 저희 집 왼쪽에 사시는 아저씨가 출근하시는 소리였더라고요. 아저씨 출근 이후 다시 불이 켜지는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아 아저씨가 아니란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시. 대망의 1시. 이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집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고 오른쪽 집에 비상 센서 등도 켜졌는데 보통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이런 구조라서 저희 집 창문에서 힐끗 보기엔 혜진이네 누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누가 중앙 계단으로 나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치만 혜진이네 고모부가 담배를 피러 가신 거 아니면 아버님께서 출근을 하신 거 둘 중 하나였어요. 1시 30분. 드디어 발소리가 들리고 센서 등이 켜졌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모든 집 앞에는 센서 등이 있는데 혜진이네 집 쪽에서 등이 켜진 게 아닌 아저씨네 집 쪽에서 등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저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고 출근까지 하는 걸 봤는데 그쪽에서 불이 들어온다뇨? 언니와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1번. 아저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니다.
본거인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였다. 2번. 누군가가 위층에서 올라왔거나 아래층에서 내려왔다. 3번. 우리 집이 2층인 것을 보아서 위층에서 올라온 사람일 확률이 크다. 4번. 경비 아저씨다. 그치만 아직 정체를 모르니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정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시 47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사람이었어요. 밤마다 저를 창문을 통해 지켜보던 사람은요, 혜진이네 아버지도 어머니도 고모부도 조부모님도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헉, 그럼 아는 사람? 아저씨인가? 당연하게도 귀신이라든지 백룸으로 가기 전 전조 증상도 제가 예상한 모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혜진이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사촌 오빠예요. 옆집에 살아요. 아니 근데 되게 원래 무섭게 하려고 막 입 찢어지게 그리고 눈 막 파이게 그리고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오버 없이 담백하게 진짜 실사처럼 그리니까 더 무섭다. 저와 언니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을 때 혜진이 사촌오빠가 제 방 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소리를 깍! 지르자 저희 부모님이 놀라서 뛰어오셨고 혜진이네 사촌오빠는 그대로 비상계단을 타 도망갔습니다. 아마 혜진이 사촌오빠의 이동 경로는 비상계단이 아닌 중앙계단을 타서 위층 또는 아래층으로 간다. 비상계단을 타고 우리 집 쪽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간다. 그래서 비상계단 쪽인 아저씨네 센서등이 켜진 겁니다. 불행히도 저와 혜진이가 친했던 것과 같이 저희 부모님과 혜진이네 부모님도 친하셨기에 다음날 그냥 사과만 받고 넘어갔습니다. 어? 사과도 그 오빠나 고모네 대신 아이러니하게도 혜진이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다음부턴 제가 더워도 창문을 꼭 닫고 커튼까지 쳐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가끔 센서등 빛이 틈 사이로 어슴풀에 비칠 땐 아직 소름이 돋습니다. 햄치즈 여러분들 그리고 지커님도 아무리 덥더라도 꼭꼭 문을 닫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게 싫은 것 같아. 잘못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이제 창문을 닫고 우리가 옷을 건전하게 입고 뭐 SNS에 사진도 올리면 안 돼. 이제는 딥페이크 조심해야 돼가지고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놈 시끼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여담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지긋하면서 좀 무섭고 수상한 점이 내 메일로 공포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의 1, 2년에 한 명씩?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보낸 메일이 사연도 다 다른 사연이고 신청자의 이름도 다르고 메일 주소도 달라. 근데 서론이 똑같다? 내용이 완전히 복붙이면 똑같은 사람이 메일 주소 바꿔서 보냈나 보다 싶을 텐데 키워드는 같고 내용은 같은데 묘하게 말이 달라. 봐봐요. 이렇게 사연을 쫙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 모든 목적으로 복사, 수정, 배포, 실현하실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이 다음 다른 사연. 저작권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아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도 제 이야기를 수정, 편집, 배포할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제목들도 다 비슷해. 내가 그런 양식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맨 앞에 사연 제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게 제목이에요. 다. 왜 그럴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저는 모든 저작권을 포기했음을 알려드리며 내용이 기니 수정, 편집,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 배포 등등 필요하시면 마음껏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방송국에 사연 보낼 때 쓰는 양식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심야괴담에 보내는 김에 나한테도 제보해서 이런 건가? 근데 별거 아닌데 무섭지 않아? 괜히? 하필 공포 사연을 제보하는 양식이어서 그런지 뭔가 무섭더라고. 페이크북스러워. 그니까. 궁금한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 나에게는 번개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형이 있다. 형은 출소 후 히키코모리처럼 살았는데 전과자라는 멍해 때문에
일도 결혼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형은 방에 장식장을 두고 피규어를 수집하며 시간을 보냈다. 형 방은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벽 안쪽에 섬뜩한 기분이 드는 붙박이장이 붙어 있었다. 가끔 형 방에 들어가면 형은 항상 장식장에만 불을 켜놓고 어두운 방에 앉아 붙박이장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수집벽이 예사롭지 않았던 형은 건담 같은 피규어 외에도 여자 아기 인형처럼 보이는 피규어 수십 개도 수집했다. 형은 그런 수상한 피규어들만 붙박이장에 숨겨두고 가족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형은 피규어뿐만 아니라 빨간 립스틱, 마스카라, 여성 화장품도 정기적으로 주문했다. 그런 행동들 때문에 형이 성충동 약물치료 후유증을 겪는 것 같았고, 왜 샀냐고 물어보면 형의 대답은 이러했다. 피규어들이 화장품 좀 사달라고 졸라서 그래. 난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 집을 샀고 결혼을 해 독립을 했다. 전자발찌를 찬 형이 부끄러워서 처가에 형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명절 때는 본가에 안부 인사조차 못하게 됐다. 전자발찌 차고 있어 형이? 전과자라는 게 성범죄 전과자였나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은 불같이 화를 냈고 나와 의절하고야 말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형이 마음을 열고 이해해주길 기대했지만 결국 형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화장이 끝나고 나는 부모님 집에 가서 형의 유품을 정리하고 피규어들을 당근마켓에 분양했다. 그중 붙박이장에 보관된 피규어들은 시멘트 벽에서 나오는 쿰쿰한 습기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규어들을 살펴보던 중 여자 아기 인형처럼 보이는 피규어들의 몸통에서 저주의 흔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각각의 몸통에는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 교도관, 수감자 등 생전 형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 그들 자녀들의 다양한 사망 원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형의 극단적인 선택과 저주에 사용된 기분 나쁜 피규어들을 보고 며칠 동안 침대에서 가위에 눌렸다. 결국 붙박이장에 보관된 피규어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분리수거장에 다 꺼내놓았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러 따라온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한 개 있다고 해서 차에 싣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 아내는 가져온 피규어를 서랍에 넣었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걸 미쳤다고 가져와? 그리고 아내의 엽기적인 모습과 아내가 들려준 기괴한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다. 뭐에 씌였네. 뭐에 씌여서 가져온 거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그 피규어를 아기처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손질을 했는지 등에 업힌 피규어는 방금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한 아기처럼 색칠해져 있었다. 그런데 피규어의 옷은 빨지를 않아 먼지와 곰팡이에 찌든 더러운 옷을 계속 입혀두고 있는 것이 영 찝찝했다. 아직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내에게 딱한 마음이 들어 식탁에 앉아 물었다. 쓸쓸하면 강아지나 키우면 되지. 왜 피규어를 업고 궁상이야? 그러자 아내는 잠시 고무장갑을 벗고 식탁 위에 피규어를 내려놓고 대답했다. 공동주택에 강아지 키우면 민폐래. 난 동물 같은 거 싫어해. 난 아내가 어떻게 피규어 손질을 할 줄 아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자기 피규어 색칠한 거 보니까 손재주가 보통이 아닌데? 그러자 아내는 시답지 않은 소리는 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 가부키 화장? 제가 한 거야. 내 파운데이션 다 써놨어. 난 피규어가 스스로 화장을 했다는 아내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도 그 피규어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뒤척이다가 아내가 방에 들어오자 내가 물었다. 자기야, 그거 사람들 저주하는 걸지도 모르는데 안 무서워? 그러자 아내는 피규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듯 쉬 하다가 피규어를 화장대 서랍에 넣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기도 참. 피규어가 그러는데 자긴 괜찮대. 아내의 말에 옥삭함이 느껴졌지만 짐짓 모르는 척 아내가 잘 때 그 피규어를 몰래 버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아내가 잠든 것을 보고 침대에서 일어나 몰래 화장대 서랍 속에 피규어를 꺼내 거실로 가 불을 켰다. 그런데 그 피규어는 마치 급하게 화장을 하다 실수를 한 듯 여전히 작은 립스틱 덩어리를 손에 묻히고 있었다. 몰래 베란다에 가서 종량제 봉투를 찾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고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나를 노려보며 다그쳤다. 자기 지금 여기서 뭐해? 난 어물쩍거리며 변명거리를 찾다가 말했다. 자기야, 그게 자기 피규어 옷이 더러워서 세탁기 넣을 때 같이 빨려 나왔어. 내가 더러운 건 못 참잖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규어의 옷을 벗겨 세탁기에 넣으려고 하자 아내가 필사적으로 피규어를 뺏으며 말했다. 거기 자기 이름 적혀있단 말이야. 며칠만 참으면 신정지 오니까 빨지 마.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고 더 이상 집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바로 집을 뛰쳐나와 모텔방을 구했다. 그리고 나를 저주할 만큼 날 미워했던 형을 원망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배우자에게 저주를 받으면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저주로 이혼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어떤 조언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게 며칠이야? 5월 28일. 제가 도움이 못 되어드렸네요. 이 사연 한 달 전에 다른 공포라디오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아, 진짜? 한 발 늦었네. 내가 먼저 읽었어야 됐는데. 뭐 어때? 이미 올라왔어도 무지주에서 처음 보신 분들 많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도시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 신고를 한 남성입니다.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바리바리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제 친구와 함께 커피숍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복고풍 열풍에 맞춰 저와 제 친구는 레트로 인테리어로 커피숍을 꾸몄습니다. 처음엔 제 친구와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직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경치가 좋은 어느 큰 강의 다리 밑 노지에서 1박 2일 동안 차박이라는 캠핑을 하며 직원들끼리도 회식을 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8월 중순쯤 직원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동생뻘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휴가 때 따라오겠다고 했고 저와 제 친구를 포함해 셋이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친구가 매일 밤 시달리는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슬기가 많기로 유명한 그 강은 다리 밑에 물이 얕고 그늘이 시원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서 차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강의 다리 아래에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강 오른쪽 다리 밑에서만 차박을 했고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는 차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올 여름 홍수가 나서 강물 속 돌이 모두 뒤집어 버렸고 물가에 벌레도 없어 차박하기에 너무 깨끗했습니다. 얕은 강물이 흐르는 다리 기둥 앞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자 머리 위 다리에 가로등이 켜지며 주변이 환하게 밝혀졌는데 다리 기둥 앞 강물 속 돌 틈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물 밖으로 꺼내보니 제수용 그릇처럼 크고 낡은 스테인리스 술잔이었습니다. 그 술잔 바닥에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등의 표식도 없어 수작업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 술잔에는 뾰족한 물건에 찍힌 자국이 많이 있었는데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생긴 자국이 아니라 누군가가 송곳으로 수만 번 찍어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가끔 그 강이 범람하면 옛날에 마시던 봉봉 음료수 캔이나 꽁치 통조림 통이 나왔는데 이번 홍수로 인해 강바닥에 묻힌 물건이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꺼림칙했지만 커피숍에 빈티지 소품으로 써봐야겠다 생각으로 그 술잔을 챙겼고 그 꺼림칙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강물에 여러 번 닦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졌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날씨가 추우니 텐트 대신 차에서 자라고 하며 먼저 차에 들어가 잠을 자게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저와 제 친구는 술을 더 마시고 테이블에서 한참 수다를 떨다가 텐트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리 기둥 뒤에서 두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에 집중했는데 대화 내용이 조금 소름 끼쳤습니다. 망할년 잘 뒤졌네. 잘 뒤졌어. 망할년 여기서 뒤졌네. 여기서 뒤졌어. 가끔 강에서 밤에 헤드랜턴을 머리에 쓰고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 차박하는 사람들이 다슬기를 찾다가 강을 건너온 듯 했습니다. 새벽에는 서로 얘기하면서 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는 게 예의지만 저는 여기까지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텐트 밖으로 나가보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 텐트를 향해 첨벙첨벙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홍수로 깨끗해진 강가에서 묘하게 비린내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첨벙첨벙 소리 상상돼. 발자국 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텐트 안에서는 불쾌한 비린내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두 여자가 갑자기 텐트 문에 지퍼를 내리고 불쑥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추었고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할년 여기 있었네? 망할년 또 재물상 차렸네? 혹시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는 건 아닐까 해서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보니 강물 위에서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의 헤드랜턴이나 다른 텐트의 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겁도 없나? 이거 텐트 문을 어떻게 열고 나왔대? 뭔가 이상했지만 혹시 옆에서 자고 있던 제 친구가 잠에서 깰까봐 다시 자기로 했는데 곧바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는 강 주변 마을에 사는 듯한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제 저녁에 제가 주운 것과 똑같은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셨는데 잔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빈 술잔이라고 그 할머니에게 말하자 그 할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방울을 세차게 흔들었고 어쩐지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잠에서 깼습니다. 방울?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주변은 밝았고 저는 이 뒤숭숭한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텐트에서 같이 잔 제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부탁했는데 제 친구가 깜짝 놀라며 공교롭게도 제 친구의 꿈에도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가 나타나 빈 술잔을 줬다고 합니다. 새벽에 술이 덜 깨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며 밥을 먹었는데 환경감시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텐트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캠핑하시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건너편에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여기 다리 밑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뿐이에요. 아니 다리 건너면 다슬기 줍는 여자가 2명 더 있어요. 강 건너편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새벽에 있었는데 벌써 갔나? 어차피 저희도 아침만 먹고 갈 거예요. 실랑이가 끝나자 환경감시원들이 돌아갔는데 아까 강 건너편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리 아래였기 때문에 돌아가던 환경감시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고 의도치 않게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백중날인데 다리 밑에서 굿한데요? 아니요,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굿 못해요. 무당 할머니는 어쩌다 돌아가셨대요? 이번에 굿하다가 홍수 나서 떠내려갔어요. 에휴, 대종상이고 뭐고 싹 다 떠내려갔죠. 그 대화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새벽에 여자들이 웃던 소리가 생각나 다리 기둥 뒤쪽으로 가보았습니다. 다리 기둥 뒤에는 강물이 깊고 물살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서 성인 남자들도 다슬기를 줍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문득 어젯밤 그 강에서 주운 스테인리스 술잔이 무속인이 쓰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꺼내 강물에 던지고는 서둘러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럼 꿈에 나온 그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구나. 하지만 직원 휴가가 끝난 뒤 제 친구는 밤마다 꿈에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가 나타나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밤마다 빈 술잔을 받고 방울 소리를 듣는 악몽을 반복해서 꿨다고 했는데 그날 텐트 안에서 제가 꾼 꿈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점점 살이 빠지더니 커피숍에 출근하지 않았고 유감스럽게도 저 혼자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버텼던 커피숍 영업은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주변에 귀신이 안 보이더라도 계속 방울소리가 들리면 신내림을 받으라는 오싹한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신병을 앓게 된 친구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원인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유튜브에서 그 강에서 구수라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블 TV로 방송됐던 그 영상에서 밤에 하얀 천으로 몸을 묶고 강물 속에서 살풀이 춤을 추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의 얼굴이 제가 꿈에서 본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영상에 잠깐 나온 술잔, 그 강에서 기념품으로 주었던 그 술잔으로 매일 밤 친구가 시달리는 악몽이 원인인 듯 했습니다. 그 술잔을 함부로 주었다가 그냥 강물에 버리고 온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더 그 술잔을 찾기 위해 그 강의 다리 아래에 갔지만 멀리 떠내려갔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는 그 강 어딘가에 아직 그 술잔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차박하는 강에서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운다면 그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잠시 죄를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버린 위치. 메일 썰들은 믿고 읽어도 되겠는데? 재밌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일로 받은 거 읽었다고 해서 또 이메일로 무지막지하게 보내지 마세요. 분명 이거 편집본 올라가면은 메일로도 보내도 되나보다 하고 막 보낼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오늘 무지젓을 재밌게 보셨다면 제발 구독! 제발! 구독과 그리고 팬카페에 놀러와서 재밌는 사연 많이 작성해주세요. 끝!